인생 58, 두 해만 버티면 편안한 노후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지킨 종로 피막골의 국밥집이 하루아침에 강남 젊은 건물주 손에 넘어갔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건 부숴야죠. 이 차가운 한마디가 30년 가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충격 속에서 평생 내 편이라 믿었던 아내는 이혼을 선언합니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남자, 강민호. 그는 절망했지만 곧 30년 전 꺾어버린 붓을 다시 잡습니다. 그의 두 번째 청춘은 분노로 시작해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급 진실과 마주하며 통쾌한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는 무너진 국밥집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꿈은 기적처럼 돌아올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관과 일상, 희와 노 사이의 평온. 장면 이른 새벽, 종로 피막골의 오래된 국밥집.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구수한 국물 냄새와 수증기가 가득합니다. 강민호의 하루는 새벽 4시, 종로 피막골의 냉랭한 공기를 가르는 뚝배기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58회를 살면서 그는 20살적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꿈꾸며 파리 거리의 빛과 그림자를 화폭에 담으려 했던 미술학도였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1990년대 후반, 아버지의 쓰러짐과 가세의 기울어짐은 그의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물려받은 이 허름한 국밥집, 민혼의 뚝배기가 그의 전부가 되었고, 이제 은퇴를 겨우 2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국밥집 사장이 될 줄이야. 민호의 내면 독백은 새벽 장작불처럼 잊을만 하면 다시 피어오르는 회한이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그의 뒷모습은 수십 년의 고된 세월만큼이나 굽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뚝배기 하나만을 고집해온 그의 인생은 묵직하고 뜨거운 국물처럼 깊은 맛은 있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육수를 저을 때도 밥을 말 때도 찰나의 순간마다 젊은 날 자신이 꿈꿨던 붓질의 궤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회한은 곧 국밥집의 구수한 냄새와 단골들의 활기찬 아침 인사 속에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면 피막골은 해장하러 온 직장인들과 왁자지껄한 시장 상인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민호 사장,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 해장으로 이만한 게 없어. 단골들이 건네는 이 단순한 칭찬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보람이자 잃어버린 꿈을 대신하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답할 뿐이지만 그들의 빈 뚝배기를 치우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30년간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아내 수진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늦바람이 불어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에게 그림은 곧 포기한 꿈, 가난, 그리고 가장의 책임을 져버릴 뻔한 위험을 상징하는 금기어와 같았습니다. 수진이 붓을 잡을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낡은 화구통이 수석거리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녁 식탁에서 미술학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정무라 그렸는데 선생님이 소질 있대요. 나도 다시 해볼까 봐요. 수진의 눈빛은
20살의 민호처럼 반짝였고 민호는 그 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의 국밥집 한쪽 벽에는 그가 대학 시절 그린 빛바랜 유화한 점이 먼지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였는데 역동적인 붓질과 강렬한 색채가 젊은 민호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그림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벌을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미술학원 등록비를 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과정 듣고 싶은데 등록비가 좀 비싸요. 그 순간 민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다고. 지금 가게 설비 고치고 노후 대비할 돈도 빠듯한데 헛바람 들지 말고 정신 차려. 그림은 배부른 사람이나 그리는 거야. 민호는 잔혹한 말을 내뱉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고 그 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가게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에서 자신의 낡은 화구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슨 경첩을 열자 마른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잠시 붓을 만지작거렸지만 이내 그는 화구통을 다시 닫고 창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내 인생에 그림은 없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국밥집 사장이지만 민호의 내면은 억눌린 분노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찬 마치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과 같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불편한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뒤흔들 첫 번째 폭풍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국밥집의 뜨거운 수증기처럼 그의 억눌린 감정들도 곧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내 수진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밥집 안은 여전히 뜨거운 뚝배기 열기로 가득했지만 민호와 수진 사이에는 한겨울의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고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손님 왔어, 물 좀 줘 같은 최소한의 업무 지시로만 이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뱉은 수진의 눈빛이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 찌르는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뱉은 말이 후회되었지만 가장이 힘든 건데 왜 나만 이해 못해주는 걸까라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그는 사과 대신 더욱 무뚝뚝하게 굴며 스스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등기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게 월세 통지서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뜯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자마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주 변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새로운 건물주가 국밥집이 있는 건물을 인수했고 재건축을 이유로 6개월 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건축이라니? 이 피막골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보서를 구겨쥐었습니다. 종로 피막골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30년간 그의 청춘과 가족의 생계가 뿌리내린 이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민호는 곧바로 이전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건물을 파신 겁니까? 이전 건물주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든 권한이 이미 새로운 건물주에게 넘어갔으니 그쪽과 이야기하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건물주가
국밥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오유경 30대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 정장과 높은 하이힐, 도도하고 냉정한 표정. 민호가 30년 동안 보아온 피막골 사람들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경은 국밥집 특유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 사장님 되시죠? 오유경입니다. 통보서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곧 이 자리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가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유경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를 주문하듯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뚝배기 속 국물보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시오? 이 피막골은 수십 년, 수백 년간 서민들이 땀 흘리며 살았던 역사요. 당신이 뭔데 이런 곳을 함부로 부수려 들어. 민호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요? 저한테는 낡고 비효율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고 보상금도 법률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습니다. 유경은 법의 냉정함을 방패 삼아 민호의 감정적인 호소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유경의 시선이 문득 국밥집 벽에 걸린 먼지 덮인 유화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미묘한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이성을 되찾고 냉정하게 돌아서서 자리를 떴습니다. 민호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지탱하던 이 뚝배기마저 놓아야 하는가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 사건은 곧장 가정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밥집 정리 문제로 민호와 수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림이 좋았으면 젊을 때 나처럼 꿈 포기하지 말고 나가서 제대로 해보지 그랬어.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민호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수진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수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나 때문이라고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자신의 억울함을 나한테 화풀이 하잖아. 나는 당신이 국밥 끓이는 동안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포기했는지 알아? 당신은 항상 현실만 보라며 내 꿈을 짓밟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혼할래요. 이제 정말 내 길을 찾을 거예요. 당신 옆에 있으면서 내 인생이 갇혀버렸다는 느낌이야. 수진의 충격적인 선언은 민호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 했습니다. 국밥집 상실의 위협은 재산상의 문제였지만 수진의 이혼 선언은 민호 존재 자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민호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와 가정이 동시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웅웅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국밥집 사장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인가? 그는 생계 때문에 붓을 놓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마저도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틋함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삭막한 부부관계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국밥집의 뜨거운 뚝배기처럼 데워져야 할 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민호의 절망적인 눈빛은 낡은 유화 그림처럼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고 뼈저린 외로움과 마주했습니다. 유경의 재건축 통보는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30년간 억눌렀던 모든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운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국밥집과 가정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 민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지만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대신 텅 빈 삶의 메아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냉전 상태였고 이혼 서류를 받아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가장의 무게는 이제 그를 짓누르는 패배자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필사적인 생존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든 국밥집을 지키고 무너진 가정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민호는 우선 건물주 오유경의 사무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유경의 부동산 개발 회사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낯선 강남의 거리는 피막골의 정치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 같았습니다. 유경의 사무실은 온통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차갑고 이성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민호는 간신히 비서의 재질을 뚫고 유경을 만났습니다. 오유경 사장,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 국밥집은 제 인생 전부입니다. 민호는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유경은 서류철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호 사장님, 감정에 호소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목표는 이 종로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낡은 국밥집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유경은 단호했습니다. 유경은 민호에게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기획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국밥집 자리에 아트 갤러리 건설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경은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갤러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기획안의 한 문구를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 감각의 결합을 통한 스토리텔링.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민호의 뇌리에 번개처럼 섬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통 속 현대 민호는 30년 동안 먼지 속에 가려두었던 자신의 낡은 유화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작품은 전통적인 소재를 서양화 기법으로 강렬하게 표현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화풍이었습니다. 순간 민호의 절망감은 투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경의 책상을 내리치듯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당신 갤러리의 아티스트로 써주시오. 유경은 어이없다는 듯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국밥집 사장님이 갑자기 아티스트라니요? 유경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민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나는 한때 국립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화가였소. 내 그림이 당신들이 찾는 전통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어. 이 피막골의 30년 역사를 담은 그림이라면 당신의 재건축 반대 여론도 잠재울 수 있고 오히려 이 갤러리에 스토리를 입힐 수 있소. 민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유화가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유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유경은 사진 속 빛바랜 유화의 강렬한 붓 터치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미묘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단순한 미대생의 습작 이상의 어떤 시대적 아픔과 예술적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특히 이 그림의 화풍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경은 민호의 필사적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손해볼 것 없는 제안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티스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낡은 유화가 아닌 지금의 당신을 담은 새로운 작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기한은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저를 납득시킬 만한 작품을 가져온다면 갤러리 프로젝트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국밥집의 운명도 그 작품에 달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소. 한 달. 반드시 가져오겠소. 그의 눈빛에는 절망을 넘어선 3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예술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경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예술가 강민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민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냉랭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소리치던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요. 수진의 단호한 모습에 민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의 감정을 외면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나 다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이 국밥집 지키려고, 그리고 당신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려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당신의 그림은 언제나 현실보다 뒷전이었잖아요. 난 더 이상 당신의 다음을 믿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재도전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반격의 첫 시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는 그마저도 늦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슬픔 속에서 단단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의 꿈을 되찾는 것이 곧 나의 가족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낡은 화구통이 묻힌 창고로 향하며 30년 만에 다시 붓을 들 채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은 고독하고 뼈아픈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30년 만에 낡은 화구통을 창고 깊숙한 곳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테레비니와 묵은 물감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캔버스를 펼치고 붓을 잡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뚝배기를 쥐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섬세한 붓질은커녕 선 하나 긋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왜 이리 무겁냐? 민호의 내면 독백은 절망적이었고 그 무게는 30년간 짊어진 가장의 무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국밥 레시피와 가게 운영 걱정, 수진과의 냉전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술가의 감수성은 세월과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새벽에는 국밥을 끓이고 점심 장사를 마친 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창고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궤적, 피막골의 풍경, 그리고 잃어버린 꿈을 캔버스에 담으려 했지만 결과물은 영혼 없는 색채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유경에게 약속한 한 달의 기한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때 민호의 정신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 수진이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깔끔하게 정리된 복장과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붓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붓을 들고 있는 민호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도장 찍어줘요. 이제 와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절박함에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나를 믿어줘. 이번엔 달라.
이 그림으로 우리 국밥집을 지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막판에 포기했잖아요. 젊을 때도 그랬고, 당신의 그림은 언제나 현실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져 있었지. 나는 더 이상 그 희망 고문을 견딜 수 없어요. 이번에도 분명 그럴걸요. 수진의 말은 민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냉정한 비난은 민호가 30년간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묻어두었던 진실, 즉 가장의 책임이 사실은 꿈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였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결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내 꿈을 찾았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자신이 다니는 미술학원 원장과 함께 다정하게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은 중년의 세련된 남자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눈이 충격과 질투 그리고 극심한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술학원 늦바람이 결국 외도였단 말인가? 내 꿈을 짓밟고 나를 떠나려는 이유가 저 남자였단 말인가? 민호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의 차붓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호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민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그림과 가정,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민호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캔버스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깬 민호는 찢어버리려 했던 이혼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구겨버리려던 순간 그는 서류 뒷면에 연필로 그려진 익숙한 스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몰래 그려놓은 새벽 뚝배기 앞에서 국밥을 끓이는 민호의 뒷모습 스케치였습니다. 스케치 아래 수진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나도 내 꿈을 찾아야 해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민호는 그 스케치 속에서 30년간 억눌려왔던 자신의 고독한 삶과 동시에 그 삶을 묵묵히 지켜봐 왔던 수진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늦바람과 이혼 선언은 단순히 민호를 떠나려는 배신이 아니라 자신이 잃었던 꿈을 찾으려는 용기를 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호에게도 같은 용기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수진이 보여준 사진 속 미술학원 원장과의 다정한 모습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었지만 이 스케치를 통해 아내의 깊은 마음을 깨닫습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신을 깨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혼 서류는 곧 민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통지서였던 것입니다. 민호는 눈물을 훔치며 캔버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진심과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싸움, 중간 고비를 넘어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좌절 속에서 발견한 이 작은 희망이 그의 붓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민호의 목표는 국밥집과 가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3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 남긴 스케치와 글귀를 통해 새로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림은 국밥집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30년간 침묵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이는 절규였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붓을 들었고 잠시 굳었던 손은 다시 유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캔버스에는 피막골의 고독한 새벽, 뚝배기의 뜨거운 증기, 그리고 잃어버린 꿈의 파편들이
거친 터치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 회한,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을 모두 캔버스에 쏟아냈습니다. 작품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날, 민호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캔버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미숙했던 습작들과는 달리 이 작품에는 분명 민호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유경에게 이 그림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붓 터치를 끝내고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유경 측의 변호사가 냉랭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민호 사장님, 건물명도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작품을 제출하셔도 저희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마치 민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으려는 듯이 단호하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작품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시간이 없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 희망이 겨우 이 젊은 여자의 변덕에 달렸단 말인가? 그는 변호사의 압박을 뒤로하고 서둘러 완성된 작품을 들고 유경의 강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캔버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유경의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미술학원 원장과 함께 건물 앞에서 다정하게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가까웠고 수진의 표정은 민호에게 보여주었던 냉랭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모습은 민호가 사챕터에서 느꼈던 질투와 배신감을 다시 한번 극대화시켰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버리고 저 남자에게 가는 거였어? 민호는 아내가 남긴 스케치에 대한 고마움과 용기가 결국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연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된 작업과 깨달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극심한 질투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캔버스를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캔버스는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며 일부 찢어졌고 흙과 물이 튀어 더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완성 직전까지 혼을 불어넣었던 자신의 작품을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유경에게 작품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고 유경이 있는 로비에서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당신 마음대로 해. 이 낡은 국밥집이든 내 인생이든 전부 부숴버리라고. 민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절규를 내뱉고는 찢어진 캔버스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미친 듯이 피막골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술에 잔뜩 취해 국밥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의 울부짖음은 피막골의 늦은 밤을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유경이 국밥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내팽개치고 간 찢어진 캔버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민호를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 사장님, 당신의 그림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림을 그리던 분이 아니더군요. 유경의 말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분노하며 유경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림을 포기하게 만들었어. 유경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찢어버린 캔버스의 특정 붓 터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 찢어진 그림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화풍, 이 터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작업실에서 봤던 화풍과 똑같습니다. 민호는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경의 눈빛은 냉정함이 사라지고 복잡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경의 이 말은 민호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이자 30년 전 그가 포기했던 꿈의 씨앗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얽혀 있었음을 암시하는 극적인 진실의 폭로의 서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 민호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인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유경의 저희 아버지 작업실에서 봤던 화풍과 똑같습니다라는 충격적인 한마디는 민호의 깊은 절망을 일순간 멈추게 했습니다. 민호는 술이 깨는 듯한 정신으로 유경을 응시했습니다. 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유경이 내민 사진 속에는 중년의 화가 한 명이 어린 유경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 속 화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30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자네 아버님인가? 유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전 가난 때문에 그림을 포기하고 잠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늘 배고팠고 결국 가족을 버리다시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드셨다고 들었던 국밥집이 바로 이 피막골에 있었습니다. 유경은 민호의 국밥집을 인수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사업적인 목적만이 아니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꿈의 흔적을 찾아 헤매다 이 피막골의 낡은 건물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유경은 다시 민호의 찢어진 캔버스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붓터치와 색채를 봤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의 화풍을 평생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당신은 분명 저희 아버지의 옛 스승이시거나 아주 가까운 동료였을 겁니다. 저는 당신이 이 국밥집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건물을 부수는 대신 아버지의 꿈을 되살리는 갤러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꿈을 포기한 또 다른 이의 흔적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유경의 진심 어린 고백은 민호의 가슴을 쳤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30년간 짊어지고 왔던 가장의 무게가 사실은 수진과 유경의 아버지처럼 용기가 없었던 도피의 결과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가난이 아닌 실패할까 두려웠던 나약함 때문에 붓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이 결국 아내와의 소통마저 가로막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때 민호는 지난 챕터에서 수진이 보여주었던 미술학원 원장과의 사진과 이혼 서류 뒷면의 스케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경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 혹시 자네 아버님과 연관된 미술계 인사가 있어? 혹시 아주 유명한 중년의 미술학원 원장이라든가.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제가 프로젝트를 위해 컨설팅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미술계 동료이시죠. 그분은 지금도 아버지를 찾아다니고 계시고요. 민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수진과의 오해가 풀리는 듯한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진이 미술학원 원장과 만났던 것은 유경이 아닌 유경의 아버지를 찾고 있는 민호의 그림 스승을 소개받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그림 스승을 통해 민호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모진 말을 뱉고 이별까지 감수하며 민호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나도 내 꿈을 찾아야 해요.
이 글귀는 민호가 생각했던 배신이 아니라 아내의 고독한 용기였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늦바람을 외도라고 오해하고 그녀의 순수한 꿈을 헛바람이라고 치부했던 자신의 좁은 시야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30년 묵은 죄책감과 오해를 씻어내고 진정한 두 번째 청춘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림은 국밥집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유경은 민호의 눈빛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찢어진 캔버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 찢어졌지만 오히려 저는 여기에 인생의 상처와 회복이라는 거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당신의 의지가 보입니다. 민호는 찢어진 캔버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 인생처럼 이 그림도 찢어졌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이제 도피하지 않겠소. 민호는 30년 만에 비로소 가장의 무게라는 이름의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의 무게를 짊어질 용기를 얻었습니다. 국밥집의 운명은 이제 민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되찾은 붓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유경은 민호에게 최종 제안을 건넸습니다. 강민호 사장님, 저는 건물을 부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 피막골에 잃어버린 꿈이라는 스토리를 입히고 싶습니다. 30년 만에 붓을 든 국밥집 사장의 이야기로 재건축은 잠시 보류하고 당신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기획팀을 설득해 주십시오. 유경의 제안은 민호의 예술혼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호에게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스토리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최종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찢어진 캔버스를 복원하는 대신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새로운 형태의 설치 미술 작품으로 재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찢어진 캔버스의 파편들은 30년 세월의 고통, 가장의 희생, 그리고 아내와의 오해로 인한 아픔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다시 엮어낸 새로운 구조는 회복, 용서, 그리고 두 번째 청춘으로 향하는 민호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작품 발표의 당일 유경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획팀과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호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눅 들거나 망설이는 국밥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예술가의 열정과 인생의 진실을 깨달은 성숙함이 그의 눈빛에서 빛났습니다. 민호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찢어진 천 조각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이 낡은 뚝배기는 그 꿈을 잊지 않게 해준 30년의 고독한 헌신입니다. 찢어진 캔버스를 통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잃어버린 꿈은 과연 복원되어야 할 과거일까요? 아니면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 태어나야 할 현재의 용기일까요? 그의 발표는 예술 작품을 넘어선 한국 중장년 세대의 삶의 철학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기획팀은 민호의 작품과 스토리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유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민호의 작품은 재건축을 둘러싼 낡은 것 대 새 것의 논쟁을 상처 대 회복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감정 치유의 스토리로 승화시켰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호는 유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경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클라이맥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유경 사장, 자네 아버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소. 30년 전 가난 때문에
그림을 포기하고 잠적하셨던 자네 아버님은 사실 나에게 가장 아끼는 제자였소.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 작품, 가장 소중했던 그 그림은 내가 가장 아끼고 믿는 또 한 명의 제자에게 선물했었소. 그 제자는 지금도 자네 아버님을 찾고 있을 거요. 아, 그리고 그 제자가 바로 자네의 어머니요. 유경은 민호의 폭로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아버지의 흔적과 갤러리 프로젝트의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처럼 얽힌 두 가족의 비극적인 오해와 인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그림 스승은 유경의 어머니였고 유경의 아버지는 민호의 제자였으며 민호와 수진이 겪었던 오해와 이별의 위기 역시 유경의 부모님을 둘러싼 과거의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작품은 단순한 설치 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30년 묵은 가족의 진실 그 자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극적인 폭로에 유경은 그동안의 냉정함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슬픔과 희열이 폭발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국밥집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유경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감정 치유의 매개체 역할까지 해낸 것입니다. 민호의 붓은 이제 더 이상 물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마음과 진실을 풀어내는 지휘봉이었습니다. 민호의 작품과 그 작품에 얽힌 두 가족의 감동적인 진실은 유경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유경의 기획팀은 민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했고 국밥집 건물은 철거되는 대신 민혼의 뚝배기 갤러리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아름답게 재탄생했습니다. 건물 밖은 피막골의 고풍스러운 정취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민호의 설치 미술 작품 국밥집 아저씨의 캔버스 30년의 희로애락은 갤러리의 핵심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50대, 60대 시니어층에게는 포기했던 꿈에 대한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가족의 역사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국밥집 사장을 넘어 예술가이자 인생 상담가로서 젊은 작가들과 시니어 관객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민호와 수진의 관계였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작품 발표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민호의 꿈을 위해 얼마나 고독하게 노력해왔는지 민호가 비로소 깨닫고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철회하고 지난 30년간의 오해와 서먹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스튜디오에서 수진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시 그림을 잡으니 나도 비로소 그림이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당신을 떠나려 했던 건 어쩌면 당신이 가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강민호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제 마음의 외침이었나 봐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쓰던 붓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그 붓을 받아들고 수진과 함께 캔버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의 그림 속에는 뜨끈한 국밥처럼 따뜻하고 피막골처럼 정겨운 두 번째 청춘의 색채가 가득했습니다. 1년 후 갤러리의 성공적인 개관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경과 유경의 아버지, 그리고 유경의 어머니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연락이 끊겼던 유경의 부모님은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유경의 아버지는 자신의 옛 스승인 민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호,
자네가 나 대신 꿈을 포기하고 버텨준 덕분에 내 딸이 나를 찾을 수 있었네. 자네는 진정한 예술가일세. 유경의 아버지는 민호의 국밥집이었던 갤러리에서 아버지의 꿈을 이은 딸인 유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민호는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옛 국밥집의 가마솥을 상징하는 작은 솥과 화구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소량의 국밥을 끓여 갤러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의 국밥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와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끓여준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건 뜨끈한 국물이나 진심이 담긴 그림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소? 뜨거워야 맛이 나고 진심을 담아야 감동을 주는 법이요. 그의 얼굴에는 30년간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깊이 있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의 내면 독백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청춘은 이제 시작이다. 잃어버린 꿈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이다. 민호는 늦깎이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습니다. 피막골의 오래된 국밥집 스토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감정 치유와 자기 발견의 아름다운 서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강민호 님의 두 번째 청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난과 책임이라는 무게 때문에 붓을 놓아야 했던 청년이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예술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보물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민호님이 30년 만에 붓을 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아내 수진님의 진심을 몰랐다면, 그리고 유경님과의 운명적인 인연을 풀어내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영원히 후회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 입은 캔버스처럼 부서진 삶을 오히려 더 강하고 아름답게 재구성해냈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혹시 가장의 무게라는 핑계 뒤에 묻어두었던 꿈이 있으신가요? 민호 님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두 번째 청춘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묻어둔 뜨거운 열정을 다시 꺼내보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음악 밝고 경쾌하게 전환되며 구독 버튼 그래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 오디오북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희로애락 서사와 따뜻한 치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연생 쉐어